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 기억나세요? 이슬람 교의 내용들 5개의 필라 이런 것도 다 기억나세요? 네. 한번 5개의 기둥이 이게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요. 네, 그러네요. 일단 오행은 네. 신앙 고백이랑 그렇죠. 그리고 저기 라마단 단식이랑 네. 그리고 성지순례 네. 그리고 저기 그 기부 2.5% 정도의 기부 그렇죠. 네, 그리고 신앙 고백. 아니요, 5번씩 하는 기도. 살라라고 하는 네, 기도네. 네. 그래서 네. 오행 아유, 있고. 고맙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슬람의 교리만 쭉 정리하고 하는 것도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한 거고 또 지구 반대편 또는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무슬림들이 어떤 세계관, 어떤 행동 규범을 갖고 무슨 기분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게 결국은 저는 사람의 이해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창을 가지고 어떤 지역과 사람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2시간 동안 저희가 이슬람 교의를 정리를 했고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중동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비롯해서 이슬람 교의를 정리를 했고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중동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요. 우리 각자의 다 정체성이 있는데 과연 중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긴장 유지하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위스덤 칼리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제가 했던 중동학개론 10개짜리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보시고 오셨다는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통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중동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게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고 그거는 주로 테러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동학개론 10강에서 제가 다루었던 내용들이 왜 저 동네는 유럽이나 무슨 미국이나 우리처럼 동아시아와는 조금 다르게 계속 테러 분쟁의 이미지가 계속 생산이 되지? 이건 이제 영어로는 그 inherent quality of instability라 그래서 체질적으로 물려받은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학자들이 그 중동 지방을 규정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배경이 뭐지? 라고 하면서 제가 중동학개론 10강을 통해서 강조했던 게 있어요. 외부적으로 이 동네가 저렇게 계속 싸우는 이유 혹시 기억이 나세요? 지정학적 위치. 지정학적 위치 조금 더 쉬운 말로 지도에서 직선 국경이에요. 예, 그 직선 국경을 그은 게 누구였죠? 그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주로 유럽 열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동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직선 국경이 한 80% 정도가 돼요. 총 연장으로 놓고 보면.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동네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마치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희생과 노력을 감수했던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냥 자기들 정체성 단위로 살아왔던데 갑자기 구획이 지어지면서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중동학개론에서 제가 좀 다루고 싶었지만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직선 국경까지는 설명을 쉽게 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고 그 정체성을 몇 가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아랍어 단어입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그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옆에 그 사람 초상화 같은 게 하나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븐 칼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븐 칼둔. 뭐 칼둔이라고 해도 되고 할둔이라고 해도 되는데 정확히 아랍어의 크 사운드는 그 히읗과 키읔 중간 사운드를 내셔야 돼요. 칼둔. 이븐 칼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무까띠마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역사서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동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근데 사놓으면 되게 좋은 책이고요.
읽기는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한 3가지의 책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사서 읽어야 되는 책, 사야 되는 책, 그리고 사지도 말아야 되고 읽지도 말아야 되는 책인데 이 책은 2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그래도 효용이 있어요. 꽂아 놓으시면 책장 같은데 사무실 같은데 딱 이런 묶가띠 막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아마 10중 8구 모를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직원이 지나가다가 아니 묶가띠 말을 읽으셨어요? 라고 할 때 조금 자기의 존재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책을 무조건 사는 편인데 책을 꽂아 놓으면 어떤 효용이 있냐면 내가 지금은 못 읽지만 그러나 그 책이 책장에 꽂혀 있으면 저에게 늘 소리를 질러요. 언제 읽을 건데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어떤 시점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거기다 꽂아 놨다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내 문제의식이 무의식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뭐냐면 내가 그냥 잊어버릴 만한 주제이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소환을 할 때 그걸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뿌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드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바로 이븐 할둔의 묵가띠마라고 하는 책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게 서양으로 따지면 플라톤의 공화국, 국가론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아랍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집대성한 철학, 역사, 과학, 예술, 문학, 문화, 종교에 관련된 이 동네를 전부 쫙 망라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꽂아 놓으시라. 그리고 이제 꽂아 놓을 때는 약간 뭐 줄도 좀 그어 놓으시고 견출지도 꽂아 놓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가 되죠. 그리고 언제 한번 읽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분은 그럼 종교학자셨던 거예요? 아니, 그냥 문학자? 그냥 학자예요. 옛날에 우리가 뭐 집현전 학사 그러면 과학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사서삼경 있고 시도 써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막 강조하고 있는 융합의 전형이었어요. 통섭과 융합의 전형이었죠. 언제적 사셨던 분이에요? 13세기, 1200년대 말 정도죠. 그 이븐 칼둔의 이 책에 뭐 다른 건 다 이제 생략하고 아랍 사회, 자기들이 지금 살아온 중동과 아랍 사회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요 개념 하나를 딱 설명을 해요. 제가 중동학개론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사비야. 네, 이거 그냥 그 아사라비아 그러시면 안 되고 아사비야예요. 이거는 solidarity, 연대라는 뜻이에요.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할게요. 중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랍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약간의 최대 공약수 같은 단어가 뭐냐라고 할 때 아사비아라고 이븐 칼둔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챕터를 이 아사비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뭐냐? 나중에 서양 사회는 가장 중요한 그 주권의 단위, 권력의 단위가 개인이에요. 영어로는 individual sovereignty, 개인의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븐 칼둔이 이야기하는 아랍과 중동 유목 사회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 나의 가문이나 뭐 국가나 내가 속한 집단보다 나 개인의 행복, 내 개인의 권리와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게 점점 선명해지잖아요. 저는 그게 순방향이라고 보는데 이 아랍 사회 또는 중동 사회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동체성을 더 강조를 해요.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사막과 광야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사막과 광야, 소위 그 노마드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원천이 뭘까요? 물이에요. 물, 오아시스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서 같은 거 보면 그 족장들이 샘을 가지고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지금의 오아시스죠. 근데 오아시스에 만약에 지금 물이 거의 고갈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A라고 하는 부족에게. 그럼 그 부족이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내려면 전체 부족들이 다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가죠? 누구의 말을 듣죠? 지도자, 연장자. 네. 엘더라고 하잖아요. 연장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사비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척박한 광야와 사막에서 엘더의 말을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그 DNA가 쭉 몸속에 계속해서 침착되어 있던 그런 사회. 이게 이제 아사비아의 사회고, 중동의 정치 문화를 설정할 때, 또 이걸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아사비아의 몇 가지 단계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맨 위에 아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랍어 단어예요. 카빌리야. 이건 뭐냐면 가장 1차 집단적인 정체성. 나는 어느 가문 사람이야. 나는 어느 부족 사람이야. 나는 티크리트 부족이야. 라고 하는 이런 부족 단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가장 원초적이에요. 가장 기본에 깔려요. 베이스예요. 좀 이따 설명을 제가 다시 할게요. 두 번째, 왓다니야. 아랍어로 왓단 그러면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이야 할 때 이거 왓다니야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요거는 근데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라크 국민이어야 돼? 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니까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까우미야. 이게 그냥 쌍기역이 아니라 목을 막았다가 탁 터뜨리셔야 돼요. 까우미야. 한 사람씩 해볼까요? 까우미야. 그냥 까라고 하시죠. 그냥 까우미야로 기억하시죠. 까우미야. 이게 뭐냐면 나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랍이야. 그러니까 아랍 언어 또는 아랍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네 번째, umma. 참 신기하죠? 전 세계에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해요. 맘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사운드가 터지면서 나오는 거라서 그런지 원래 이 umma라고 하는 개념도 어머니의 모태, 자궁, 어머니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건 종교, 이슬람을 설명할 때 umma라고 얘기해요. 종교 정체성. 그래서 뭐 밀레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과거 오스만 튀르크 제국 때 그 거대한 제국의 안에서 무슬림으로 살지 않고 자기 종교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밀레라고 했어요. 소수 종교 공동체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때 어쨌든 오스만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제국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게 했던 일종의 유연성이었는데 너 크리스찬으로 남을래? 오케이, 그럼 남아. 그 대신 세금만 더 내. 그래서 지즈야라고 하는 머릿수대로 세금만 더 내면 자기 종교를 갖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 내에 다양한 종교들이 굳이 내가 술탄의 이스탄불에 저항할 이유가 뭐가 있냐. 세금 조금 더 부담스럽게 내면 내가 내 종교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그거 이제 밀레인데 오늘 강의는 카빌리야, 왓다니야, 까우미야, umma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거고요. 그게 각각 부족, 국가, 아랍, 이슬람이에요. 요 이야기를 지금 할 텐데 요걸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좀 비유를 해서 해야 되니까 제 배경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죠? 네. 제 이름은 한자로 쓰면 잘 안 보이시나? 보이죠? 도장인자를 써요. 대단히 죄송한데 뭐 죄송할 건 아니죠.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래요. 저희 이 가문이 290년대에 그 당시에 중국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사신으로 신라에 오셨다가 한반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눌러 앉으신 게 저희 조상이래요. 이걸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사촌, 육촌 형제들 다 모아놓으시고 우리 족보를 설명해 주실 때 전 처음 들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국 사람이야? 이게 가져다 주는 게 개학하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보면 단군상들이 많이 있는데 저 할아버지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 모르고 교과서 보면 또 백의 민족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까우미아는 뭐냐면 3세기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주해 들어온 진나라 때의 어떤 중국의 가문의 후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본관이 저는 교동이라 그래서 강화도 북쪽에 있는 작은 교동도라고 하는 섬이 이제 우리 본관인데, 그래서 제 아이덴티티가 내 가문의 아이덴티티, 우리 교동인가의 그 아이덴티티를 쭉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단일 민족 신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부해요. 왜냐면 제 배경 때문이라기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만 따져가지고 뭐 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은 여러분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남방계도 좀 있는 것 같고 다 하이브리드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단일 민족 강조하고 막 이러다가 어떤 가문의 신화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21세기가 저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피부색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국적을 바꾸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적이 얻는 순간부터는 모든 차별이 무너지면서 그분들은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 아랍 또는 튀르크계로 알려져 있는 성씨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허씨도 옛날에 그 신라 시대 때 들어온 아랍 뭐 공주 얘기가 있죠. 근데 아주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지씨? 아니에요. 연씨? 막 던지지 마시고. 주로 중국이 많잖아요. 장씨가 있어요. 장씨 중에 다수는 인동 장씨예요. 그분들은 뭐 원래 근데 아마 오만 쪽에서 왔다는 설이 강한데 배 타고, 장씨 중에 덕수 장씨라고 있어요. 덕수 장씨가 이제 아랍계라고 알려져 있고, 그분들은 그게 우성인가 봐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되게 이국적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 다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고, 다문화라는 말도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넘어야 될 장벽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걸 테니까요. 근데 제가 따로 뭐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한두 번씩 언급은 했는데, 옛날에 우리 아주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 한 코너에 오랫동안 이 중국 동포 악센트를 써서 보이스 피싱 하는, 뭔지 아시죠? 네. 그게 한 2년, 3년 가까이 지속됐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을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했잖아요. 근데 저걸 한 1, 2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면 그 악센트를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아, 이건 보이스 피싱 하는 목소리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직 우리의 감수성이 그거를 못 넘는구나 하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반대 케이스로 그 똑같은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를, 만수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억수르. 미안. 만수르 왕자를 패러디한 억수르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억나요? 송준근 씨가 나와서 했던 건데. 그래서 다 아랍 왕자 복장하고 막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그 억수르 왕자의, 막 부자 행세하는 억수르 왕자의 옆에 친구 이름이 무엄하다드였어요. 그러니까 무함맛을 패러디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봐도. 당장 주한 아랍계 공관에서 난리가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코너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내려지죠. 근데 여전히 그 중국 동포 연변 조선족 사투리는 계속 공중파에서 희화가 되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어떤 그 말투나 이런 행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차별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카빌리아로 돌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차 집단의 정체성은 저는 교동인 씨라고 하는 가문이고, 제가 오리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중국 오리진이라고 하는 거가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중국 음식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워싱턴 출장 가면은 빨리 집에 오고 싶은데, 북경 출장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 왓다니아는 뭘까요? 제 국가 정체성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공무원이기도 해요. 저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되기 전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막 와닿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가끔 뭐 월드컵 할 때 갑자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빨간 옷 입고 이럴 때 확 살아난 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공무로 해외 출장을 가서 국제 회의나 협상이나 또는 뭐 교섭하는 자리 찾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제 머릿속은 온통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로 이제 쫙 수렴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그 국가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적어도 우리가 공무원인 이상, 국민인 이상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가이익보다 보편적인 어떤 자연법적인 가치나 사회동포주의 이런 게 만약에 너네들에게 더 필링이 온다. 그러면 공무원보다는 학자를 하거나 NGO를 하거나 다른 데서 일을 하는 게 맞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타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공모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전체로 노출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가서 굉장히 싫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희 조상이 온 그 중국 분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 왓다니아는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제게 있어서 까우미아가 뭘까라고 한 고민을 해봤어요. 제게 있어서 이 아랍 정체성으로 설명되는 건 뭘까 해봤더니 저는 아시아 정체성인 것 같아요. 동아시아. 중동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해외 정책, 대외 정책을 짤 때 동아시아 구상이라고 하는 거를 내놨어요. 영어로는 East Asia Initiative.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국민의 정부가 고민했던 지점은 이거였어요. 이상하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2시간 반 내에 도쿄가 있고 샹하이가 있고 베이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도시들이 거의 2천만에 육박하는 도시들이 2시간 반 반경 안에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왕래가 잦아요. 우리 막 그 여행사 이런 거 밤에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뭐 19만 9천 원 베이징 뭐 쉐라톤 특급 호텔 3박 4일 막 이런 거 떴잖아요. 코로나 전에. 그리고 뭐 일본 유후인 막 이런 거 막 뜨잖아요. 그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그냥 사회과학 이론에 의하면 기능주의라 그래서 많이 만나고 물건이 많이 오고 가면 가까워지는 게 정석이에요. 그게 유럽이 그랬잖아요.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철천지 원수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은 같이 화폐를 통합한 나라까지 됐던 거는 석탄 철강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전쟁 때는 서로 싸우고 죽이었던 원수였지만 결국 하나의 연합체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한중일은 왜 이렇게 무역도 늘어나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저 사이가 안 좋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역의 이 규모도 늘어나고 사람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이는 더 안 좋아지는 거를 아시아 패러독스라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인데 아시아 패러독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였죠. 이게 이제 우리 한중일이 안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이제 DJ 정부에서 메시지를 던졌던 건 오케이. 그러면 이건 우리 세대에서 끊자. 그냥 막 마음대로 정리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가 아니라 치열하게 논쟁하되 그 대신 미래 세대는 새로운 한중일의 젊은 세대는 협력과 정말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 고민을 해보자.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개념인데 굳이 제가 까우미아를 든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동아시아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저도 출장 갈 때 일본이나 중국 출장 가면 항상 뒤에는 한자로 된 명함을 갖고 가요. 앞에는 우리 한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지금 같이 맞대고 사는 나라들인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건 문제가 있다. 물론 너네가 잘못한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럼 그쪽에서 또 뭐 다른 얘기하고 그러지만요. 어쨌든 이제 이 까우미아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랍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굳이 치환을 하면 아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기독교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슬림들도 um마라고 하면 이런 걸 거예요. 그냥 굳이 제가 이렇게 억지로 저를 이 아사비아의 틀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교동인과 대한민국 국민, 그다음에 아시아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 근데 이게 저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집에 있을 땐 저는 그냥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생활하는 거고 공무를 할 때는 대한민국 국가의 국가이익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아이들과 막 TV 보면서 머릿속에 계속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이러고 있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저는 그냥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 동아시아 이건 넘어가고 뭐 제가 교회 갔을 때는 일요일 날은 그냥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내가 가문의 영광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될까 이것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서 있는 장소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여러 개의 페르소나,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의 인격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중동에 있어서의 아사비아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정체성에 올인을 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올인을 해서 나는 내 가문의 이익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진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문을 생각해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분화가 됐기 때문에 우월하고 저 친구들이 조금 열등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도시화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생업을 갖고 살아나가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데 저기는 여전히
유목의 DNA가 계속 있고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데서 살아왔던 그 공포스러운 생존 공간에 이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가 어디엔가 스스로를 던져야 그 집단 속에 던져져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 24시간 365일. 물론 바뀌긴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카빌리아나 왓다니아나 까우미아나 um마 중에 하나의 올인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들 만난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셨겠지만 만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이슬람을 내가 다 창달할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왕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담 후세인 아시죠? 옛날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본인 스스로 아랍을 내가 통일할 거야 그러면서 막 까우미아 정체성에 한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라크의 대통령궁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티크리트 출신 자기 부족 사람들만 세워요. 그러니까 말로는 국가 얘기하고 국민 얘기하고 아랍 이야기하지만 내 새끼들을 챙기는 게 되게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이렇게 클래스에 지금 8명 계시고 저까지 9명인데 9명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뭐 그냥 다 필요에 따라서 이 페르소나들 자기 정체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중동 아랍의 강의실이다 그러면 2명은 지금 자기 가문에다 인생 건 사람들이 앉아있고 2명은 아유 그래도 나라가 살아야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가의 엘리트 같은 경우에 그 국가의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라크가 더 중요하지 국민들 좀 죽여봐 이렇게 있고 이 두 사람은 이슬람 원리주의자고 이 두 사람은 아랍의 모든 걸 건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경을 직선으로 구획해가지고 그 안에다 딱 던져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 뭐 이라크라고 하는 거 난 관심 없어. 이거는 쟤네가 나한테 갑자기 하라고 금 거놓은 거고 못 나가게 한 건데 이거는 누가 다 시키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야 수니파 모여봐. 야 우리 가문 모여봐. 이렇게 가는 게 더 강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중동에서 이 정체성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이해가 좀 돼요? 아니요. 딱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요. 딱 좋다는 건 뭐지? 네,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 나라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그냥 풍양조 씨나 무슨 뭐 전주희 씨나 이런 거 예, 그 자기 가문에다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좀 더 확장판이 아마 당쟁이 네.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지 않아서 조심스러워요. 그거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저도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본능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우월하고 저쪽은 열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스트 어프로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네 아직가 덜 개화된 거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근대랑 현대랑 해서 그게 어떻게 이제 현대가 근대보다 더 개화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뭐, 편견 아니. 우리가 흔히 발전 이론이라는 거에 있어서 발전의 경로상 다음 단계라고 본다면 뭐 더 낫다 못하다라고 설명하기는 않지만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이건 우열의 문제는 아니고 단순히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다만 이 상황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한다기보다는 분쟁과 갈등을 자꾸 내연시키는 걸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또 하나의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저게 생존을 위한 자발적인 전체주의, 집단주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유럽에서 이 전쟁을 부른 뭐 2차 대전 전체주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1인의 독재에 의한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거였고 유럽은 국가 단위로 움직인 네. 거죠. 여기서는 거기는 무슨 부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전체주의를 강조했었잖아요. 그건 국가. 국가를 예, 기준으로 하는. 그렇죠. 유럽식의 거기는 왓다니아. 국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립돼 있던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예. 그러니까 거기서 2차 대전이나 이런 거는 파시스트 국가들, 주로 후발 공업 국가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선점했던 나라들의 영향에 빈틈을 파고들면서 자기들의 그 공간을 확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지정한 용어로 레벤스라움, 생존 공간이라고 해요. 이미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식민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업화해가지고 원료도 필요하고 시장도 필요한 독일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의 생존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게 호전적인 민족주의 정서를 끌어당기면서 기존의 질서에 도전했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 그런 개념은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유럽이나 서방은 국가가 이미 딱 세틀이 돼 있는데 중동은 지금 국가는 나중에 들어온 거고 원래 있던 단위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체로 살아남아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이제 서론이고 오늘 강의의 핵심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지금 중동을 좀 정세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아사비아의 5개의 카테고리.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물어볼게요. 카빌리아, 와타니아, 아우미아, umma, 밀레가 있다는 걸 외워놓으시고요. 이거는 외워놓으시면 되게 좋은 게 언제 유용하냐면 가끔 뭐 친지 가족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요새 중동의 분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 자꾸 아사비아가 까우미아에서 umma로 전환되고 있는데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보기엔 좌중을 압도하실 수 있는. 물론 약간 리스키해요. 저 왕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분위기 봐가시면서 하시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에겐 되게 생소하지만 사실은 중동의 식민지 경영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하나의 이제 틀이에요. 이 지역을 보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쯤에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저도 국외자고 중동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전 무슬림도 아니고 밖에서 이걸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서 이 정체성의 이 구획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진짜 고민과 번뇌를 제가 담아내진 못해요. 이게 스케치처럼 보는 거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힘줘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 강의의 요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까우미아가 한때 확 일어났다가 umma로 지금 가고 있다요. 이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의미냐? 다시 여러분 그 중동학 개론에서 제가 그 직선 국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직선 국경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국경에서 첫 번째 부작용이 하나의 공동체가 쿠르드처럼 찢어지는 케이스. 두 번째 부작용은 더 심각한 건데 만들어진 국가 안에 직선 박스 안에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케이스. 대부분이 다 이 케이스. 그래서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한 4, 50년이 쭉 흘러가다 보니까 아랍이 이제 막 직선 국경으로 나라가 막 태어나고 나서 한 4, 50년이 흐르니까 그 아랍의 젊은 청년들이 보니 한심한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 내가 모로코 국민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제리 국민이라고 하고, 내가 시리아 국민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뭐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그어가지고 우리한테 운명처럼 던져주고 갔는데, 왜 우리가 이 틀에 가둬서 살아야 되지? 가만히 보니까 22개 나라가 전부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북한과 우리도 한국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매불망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저는 컸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아랍이라고 달랐을까? 지금 그러니까 구획이 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국가 건설에 팔을 걷어붙이고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세운 나라였으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국민 무서워서.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갑자기 탁탁 케이크 자르듯이 나눠준 거고, 갑자기 내가 왕이 된 거고, 갑자기 왕이 무너지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랍에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툭 떨어진 자기들의 권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국민들의 마음을 살 이유도 전혀 없고 그냥 식민 모국과 잘 지내면서 적당히 탄압하고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부패의 구조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독재와 부패가 같이 돌아가는 게 아랍 전역의 역사였던 거죠. 왜?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이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수도에 있는 뭐 대통령의 국왕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예 처음에 국경 획정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까우미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남북한 휴전선 155마일 걷어붙이고 북이어 오라 남이어 올라가자 해가지고 우리가 끌어안자 이렇게 하는 맥락처럼 아랍 22개 나라여 우리가 아랍의 이름으로 단결합시다라고 하는 까우미아에 근거한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를 봐라. 우리 아랍이 지중해를 압도했다. 632년에 메카를 탈환하고 선지자 무함마드가 정확히 630년에 32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시대가 뭐냐면 칼리파이트, 이슬람 칼리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때 이슬람과 아랍이 결합하고 나서 아랍이 완전히 소위 지중해권을 다 장악을 해요. 제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랍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12세기, 13세기 가면 투르크족이 들어와서 거기도 이슬람이 이제 딱 압도하는 거죠. 근데 아랍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중세에 완전히 유럽보다도 훨씬 앞섰는데 지금은 쟤네들에서 우리가 지금 찢어져 있는 이 상황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분노가 이 인지적 괴리 현상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상은 저 위에 있는데 현실은 바닥일 경우 이거 두 개 어떻게 쓰는지 맞추려고 하는 형태로 사실은 과거 영화의 이미지를 찾고 이제 그거를 소환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왓다니아를 해체하고 국가를 해체하고 까우미아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더 넘어가서 구체적인 사람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보이세요? 3명?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닌가? 동의하지 못하나? 이게 가말 압둘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대통령이죠. 가말 압둘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압둘 나셀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집트의 그 중부지방의 아주 가난한 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요. 삼촌은 뭐 우체국장에서 약간 엘리트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영국 육군사관학교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그때만 해도 이집트는 거의 영국의 식민지에 가까웠었습니다. 근데 자기 삼촌인가가 가족 중에 하나가 반영 시위에 거두였어서 결국 못 들어가고 이집트 로컬 육사에 들어가고 이제 장교가 돼요. 이 사람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있었던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1차 중동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에 우리로 따지면 한 대대장 정도쯤으로 해가지고 참전을 해요. 그리고 싸우다가 거의 영웅적으로 이기다가 괴멸되고 도망쳐 나온 기록이 있는데 그때 괴멸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무기가 다 삭아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이집트 왕실에다 제공한 무기가 다 삭아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 나셀이 생각했던 건 이 영국은 진짜 죽일 놈들이다. 플러스 우리 왕실 이거 진짜 개념 없는 왕실이다. 우리 이집트가 누구냐. 아랍의 이렇게 큰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썩어 있으니 저 작은 옆나라 팔레스타인도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셀이 자유장교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치 변동을 꿈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1952년 7월에 이 가말 압둘 나셀이 군사 쿠데타,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하죠. 7월 혁명을 통해서 파르크라고 하는 친영 왕정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아요. 1952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6.25 때잖아요. 그죠? 이때는 냉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냉전과 관련된 얘기 했었나요? 이렇게 봉쇄정책 뭐 이런 얘기 했었나요? 안 했나요?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자, 이게 무슨 나라죠?
러시아? 정확히. 금방 알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지금 해체됐죠. 딱 보면 알아야죠, 이거. 역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다 환호했어요. 근데 환호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서 1915년, 16년 어간에 1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거는 세계 지성사에 엄청난 큰 충격을 안겨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대량 살상이 인간이 가능하지? 그렇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야수들도 자기가 배부르면 옆에 아무리 어린 양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잖아. 그냥 가나보다 하잖아. 배고플 때는 발톱을. 근데 도대체 종교가 뭐고 영토가 뭐고 도대체 국민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수만, 수백만, 수천만이 죽는 일을 인간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자행을 하지? 그 전에 계몽주의나 이런 데서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막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 전쟁을 보고 참화를 보고 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소소한 전쟁이 있었지만 이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에 빠져요. 그때 이제 우드로 윌슨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실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인간인 이유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면서 만국 평화회의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League of Nations, UN의 전신이 되는 국제연맹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머리 맞대고 전쟁 같은 거 하지 말자.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성이 작동하니까 이제 다시 실수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국제사회가 자유주의의 물결에 빠져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2차 대전이 또 터지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오고.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가 없다. 7천만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그냥 막 가스 실에서 죽이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현실주의적 힘으로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파시스트들 독일, 이태리, 일본이 물러갔으니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말 못해요. 이제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조금 다른 얘기지만 미국의 전략가 중에 하나인 조지 캐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외교관이에요. 국무부 외교관이고 소련 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게 중간 정도 되는 학술지인데 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하는 미 외교협회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여기다가 어떤 글을 하나 쓰냐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47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그래서 소련 행동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제 아티클을 하나를 써요. 그게 뭐냐? 비록 소련은 우리의 연합군 파트너였지만 그래서 저 추축국과 싸우는 우리의 동지였지만 앞으로 우리의 적은 소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소련의 확장을 막는 데 다 올인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썼던 조지 캐난의 아티클이고 이 사람은 현직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미스터 X라고 하는 필명으로 이제 기고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X 아티클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죠? 소련의 팽창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공산주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인 걸 만들어서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그러면서 확장성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 어떻게 막죠? 서태평양, 즉 동쪽으로 나가는 거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양자 군사동맹을 통해서 막아내요. 괌에다가 후방기지 배치하고. 유럽은 뭘로 막아요? 요새 한참 언론에 나왔던 거.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해서 막아요. 여기는 집단 안보 조약이에요. 여기는 양자 안보 조약이지만. 그래서 나토, 지금은 30개국이 돼 있는데 나토는 뭐냐면 30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공격을 당하면 30개국이 동시에 다 이제 그 군사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고. 러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토 받아달라. 그러면 나토가 받아주면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 같은 게 만약에 있었을 때는 나토가 같이 참전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세계대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도 받아주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게 우크라이나였던 거죠. 뭐 그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동남아는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세아토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동남아 조약기구라는 게 있었어요. 반공국가 몇 개, 필리핀스, 태국,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필리핀에 보시면 수빅이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큰 미군 기지가 들어가 있고 앤드루스 공군 기지도 여기 있죠. 그리고 인도. 인도는 딱히 군사 조약을 맺지 않았는데 워낙 늪 같은 나라라서 여기는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소련이 인도까지 오면 그거는 답이 없다. 그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인도는 진짜 늪 같잖아요. 요새 하는 것 봐도 그래요. 쿼드나 막 이런 데서 지금 뭐 국제사회가 러시아 막 비판하고 규탄하면서 들어가는데 인도의 포지셔닝은 매우 독특해요. 재밌어요, 아주. 그래서 요새 그 3프로 TV에 우리 강성용 교수님 하시는 거 인도 정말로 이게 미스테리의 그 보고잖아요. 문제가 어디냐? 요 동네예요. 중동.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막아져요. 왜? 너무 달라요. 세계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원자탄 2방으로 딱 패전시켰기 때문에 말 잘 듣고 전후 재건을 해야 되니까. 한국도 사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공산화 그러니까 미국의 말이 통하는데 이 동네는 일단 세계관도 다르고 이슬람이 가장 기저에 끌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막아내요. 바그다드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소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해가지고 영국까지 이어지는 소위 그 냉전의 동맹 국가들을 만들어내요. 미국이. 요렇게 담을 치는 걸. 요거는 사실 중동 강의가 아니라 지정학 강의인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아시는 분? 요런 정책. 이거를 봉쇄 정책이라고 해요. 그 소련이 못 내려오게 막는 거죠. 이게 이제 20세기 냉전의 자유진영의 대소 정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 조지 캐난의 X 아티클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는데 자, 얘기가 딴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1952년이에요. 7월. 바그다드 조약의 후방 기지에 해당하는 이집트가 갑자기 정체불명의 지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국과 가장 가까웠던 파루크 왕정이 날아가 버리고 이상한 장교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제일 몸이 달았을까요? 이 와중에. 미국이 당연히 몸이 달았죠. 쟤 누구야 도대체. 갑자기 나타났는데 쟤 미국 편이야? 소련 편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소련이 갑자기 마음이 뛰기, 가슴이 뛰는 거. 왜? 여기가 만약에 공산국가 친소 진영이 되면 이거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완전 바둑처럼 보시면 돼요. 뒤 후방의 대마를, 왜냐하면 이집트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아프리카, 수에즈, 지중해, 홍해를 딱 끼고 있는 교차로에 있거든. 여기가 만약에 공산주의 블록이 되면 굉장히 큰, 아프리카는 다 공산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이제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 바그다드 조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나셀 대통령은 어떤 성향을 가졌냐? 소련에 가까웠을까요? 미국에 가까웠을까요? 소련. 영국을 되게 싫어했다고. 근데 미국은 영국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 영국을 몰아내고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갖고 있었거든, 이제는.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물론 영국과 미국 가깝지. 그러나 러시아보다는 가까우니까. 어땠을까? 반은 공산주의였을 것 같아요. 응? 반은 공산주의였을 왜? 것 같은데 이집트는 친미 쪽에 더 가까워서.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니죠. 친미에 가까운. 그러니까 소련이랑 반공. 정답.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애매했어요. 그냥 영국은 싫은 건 확실하고 미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제국처럼 보이는데 그냥 왠지 괜찮아 보이긴 멀리 있으니까 위협은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식민 통치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영국을 가름하는 새로운 세력이니까 굳이 친할 이유도 없고 적대적일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았고 내 관심은 이스라엘이야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중동학 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지금 같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셀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과 가까운 왕정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팔레스타인을 대신해서 싸웠던 1차 중동 전쟁의 영웅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셀의 등장을 다 반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 군사 쿠데타를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사적으로 장악을 한 거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냥 식민 지배를 내가 타파하고 내가 힘을 장악했다 이런 거였으니까 소프트 랜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종의 합법적 폭력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아주 이렇게 쭉 그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로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총칼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한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그렇죠. 정통성을 보장할 만한 성과가 필요했어요. 그 성과로 이 나셀 대통령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아스완 하이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나일강이 흘러요. 저 수단 접경까지 가면 거기 지금 아스완 하이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이 제가 지도에서 옛날에 설명했다시피 빅토리아 호수에서 오는 게 화이트 나일,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아비시니아 원에서 들어오는 게 블루 나일인데 그게 수단 하르툼에서 올라가거든요. 만나서 올라가자마자 있는 이집트 접경 지역에다가 댐을 짓는 거예요. 이걸 왜 했을까요? 나셀이 집권하기 전까지 이집트는 거의 2000년 가까운 3000년 가까운 동안 이집시언이 이집트를 다스린 적이 없어요. 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나셀이 파라오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가 이집트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집권을 잡은. 물론 그 앞에 잠깐 나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럼 뭐예요? 파라오의 신화라는 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치수예요. 옛날에 파라오는 태양신 라에게 람세스 같은 소설 읽어보면 제사 지내면서 범람을 기원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나셀은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내가 아스완 하이댐을 짓고 물을 필요하면 방류하고 전기를 만들어내면 내가 20세기의 이집트의 대통령으로서 파라오의 현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이댐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미국이 바로 야, 너 반공블록에 남아있어야 돼 라고 보내니까 오케이, 내가 여기 있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뭐야? 하이댐 만들 테니까 돈 줘. No problem. 그 정도는 우리가 비용 지불할 수 있지라고 잘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미국은 버짓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통과를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갑자기 부결이 돼버려요. 지금 이 한국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등장한 이 냉전의 이 담을 어떻게든지 안 무너뜨리고 지켜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스완 하이댐 10개라도 지어주면서 이집트를 자기 편으로 눌러놔야 되는데 갑자기 부결이 돼버려요. 의회에서. 왜 부결됐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제가 좀. 팔레스타인을 도와서? 아니에요. 그런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까우미아랑 관련 있는 아니, 그럼 아닌가요? 더 크게 돈 쓸 때가 있어. 힌트. 미국의 주로 남부주 출신의 하원 의원들이 반대해요. 아, 기독교 정통주.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실질적인 이익. 인종차별. 아니에요. 남부. 미국 남부주의 주 산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커튼필드 면화, 목화잖아요. 이집트의 목화와 미국 남부의 목화가 경합 상품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스완 하이댐이 만들어지고 저게 이 관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면 미국은 대서양 건너서 팔아야 되는데 유럽 시장에 이집트는 그냥 지중해 위로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목화 산업이 그렇게 비중이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냉전도 좋고 하지만 지역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대농장주들, 여러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거 보면 찰스턴에 나오는 장면들이잖아요. 그 광활한 지평선과 같은 목화밭이 이제 이집트가 염가로 자기들의 저기 해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반대해요. 그러니까 부결이 됐네? 나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하고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와서 막 애걸하면서 그래 너네 편 대어줄게. 그 대신 이거 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권위주의 상식에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아닌 걸 보니까 얘네 지금 딴 마음 먹고 있다 이러면서 되게 불쾌해요. 이때 완전히 만면에 화색을 띈 게 누구겠어요? 소련이죠. 우리가 있다. 그러고 나타나죠. 그 나셀 입장에서 오케이 그럼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소련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뭐냐? 우리가 돈이 없다.
실제로 그때 그 돈이 별로 미국하고는 좀 달랐으니까. 그럼 넌 장난하는 거냐? 뭐 하자는 거냐? 그랬더니 그 대신 너가 군 출신 아니냐. 그 국가를 운영할 때 가장 경직성 경비 중에 하나가 무기나 이런 건데 우리가 소비에트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를 대주마. 현물로 줄 테니 그 대신 직접 주면 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냉전 지금 민감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체코에다가 우리 무기를 주면 체코에서 이거를 너네 쪽으로 넘기는 형태로 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스 입장에선 뭐 그거라도 받자 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얘네도 아니다. 뭐 돈 없대는데 그럼 좀 짜증 나잖아요, 그죠? 자기는 지금 아주 절박한데 뭔가 이 금자탑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셀이 나는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1955년에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 사회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반둥 회의라는 데를 가요. 반둥 회의 들어봤어요?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 유고 연방의 티토 대통령, 중국의 저원라이, 주은래, 그리고 나셀, 인도의 네루, 그리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 모여가지고 비동맹 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우린 소련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님. 북한은 이제 약간 소련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 더 가까웠던 시기이긴 하죠. 그 비동맹으로 하고 나셀은 그러니까 스스로 제3세계를 자임하는 거예요.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는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아스완 하이댐은 지어야 되고 국가 돈은 없고 점점 추락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계속 서설을 깐 건데 1956년에 나셀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가 왜 중요했냐면 수에즈 운하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집트 본토와 시나이 반도 사이 홍해 왼쪽으로 토끼 귀라고 하면 왼쪽 귀로 올라가면서 지중해와 연결되는 운하인데 프랑스에서 그거를 지었고 나중에 영국이 자기 걸로 만들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배의 항행료의 대부분을 프랑스와 영국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였어요. 뭐 이집트의 커미션 조금 좋지만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니 내 영토인데 아무리 지들이 지었다고 해도 내 앞마당을 지나가는 통행료를 왜 지들이 가져가냐. 아니 집주인은 있는데 왜 시공사가 가져가냐. 우리가 이건 더 안 된다.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국유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 아니에요. 아무리 몰락한 제국이라고 해도 여전히 서방의 강대국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선언을 딱 해요. 56년에 수에즈는 이집트의 것임. 그 다음에 영국군들 다 내쫓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수에즈에서 연설했던 그 장면들이 있는데 아랍 사람들은 울컥울컥한대요. 내 땅을 지나다니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내 땅에서 길 막고 돈 받는 이거를 이제 이집션이 드디어 우리 것으로 한다. 근데 우리가 화력에서는 압도적으로 뒤지기 때문에 아마 다 패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명의 병사가 살아남을 때까지 나 포함해서 수에즈는 우리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여기는 어떤 외세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을 딱 해버려요. 근데 이제 나셀도 머리를 쓰지. 영국, 프랑스만 싸우면 약간 버겁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동원하냐면 수에즈 운하 앞으로 이게 우리가 국유화하는데 딱 한 나라는 여기 통과 못함. 어딜까요? 이스라엘. 티란 해협 항행 봉쇄를 딱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황당한 거지. 아니 왜 지들은 한 20나라 정도 막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볼 텐데 딱 하나 이스라엘만 찍어가지고 쟤네는 시오니스트들이니까 안 됨.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시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자에서 내려가면 수에즈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열받지.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습하기 시작해요. 그게 2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이에요. 수에즈 전쟁에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승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 초토화돼요, 기지가. 근데 미국과 소련이 야 이거 이대로 계속 만약에 이집트가 버티면 어떡하지? 그러면 소련은 이집트 편 들 수밖에 없고 왜? 영국과 프랑스를 미국이 편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어쨌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럼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미소가 양쪽에 원하지 않게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미소 양 정상이 막아버려요. 더 이상 폭격하지 마.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돌아가. 그 다음에 이집트 너네 패전 인정해. 대신 이거는 너네가 가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엔 졌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집트는 승리하는 거죠. 전리품이 너무 좋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다시 아랍의 대중들, 내가 모로코나 알제리에 20살 먹은 모함마드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 보니까 한심해. 근데 이집트에 불세출의 영웅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 가말 압둘 나셀이 나타나서 세상에 우리를 난도질했던 영국과 프랑스와 결전을 벌이고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싸워서 장렬히 죽었어. 다 초토화되고. 근데 결국은 자기 걸로 해낸 거죠. 일약 영웅으로 부상을 해요. 이 나셀이라고 하는 사람. 영웅. 이게 언제? 1956년. 그러면서 막 필 받으면서 했던 게 나셀의 소위 나세리즘이라고 불리는 아랍 민족주의. 까우미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랍 전역에다가 불을 쫙 피워가지고 마치 들불처럼 퍼지게 만들어요. 젊은 청년들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왜 아니겠어? 자, 22개 아랍 국경을 이제, 그땐 22개가 아니었죠. 아직 이 걸프 아랍은 사우디 빼놓고 나라가 없었으니까, UAE나 이런 데는 다 영국령이었으니까. 어쨌든, 우리 10몇 개 되는 나라 다 국경 걷어붙이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쪽으로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와 지금 샴 지방, 그 레반트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다 합해서 하나의 나라, 그게 무슨 뭐 왕국이든 공화국이든 하나의 나라라고 가정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이거는 거의 소비에트와 맞먹는, 왜? 석유가 다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인지적 괴리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영불이나 이런 데한테 저렇게 판판이 당하지 않고 누가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어쩌면 미소 아랍 삼각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사우디 석유에 막 의존하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모양 육골이야. 그럴 때 갑자기 나셀이 등장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나셀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나셀 등장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미셸 아플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진 보시기에 오른쪽 나셀이 팔 이렇게 거누고 있는 사람이 살라흐 닌 비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시리아 출신의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20년대부터 1920년대 막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1차 대전이 끝날 때부터 아까 제가 얘기한 아랍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영국과 프랑스가 막 가르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저기 지금 놀아나면 안 된다. 쟤네들이 뚝뚝 뛰어가지고 마치 봉토 주듯이 시리아 왕 너가 해, 이라크 왕 네가 해 이렇게 지금 아랍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저기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아랍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하는 의미의 정당을 만들어요. 혹시 그 정당이 뭔지 아시는 분? 바트당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바트당. 아랍 바트라 그래서 쓰기는 이렇게 B-A-A-T-H 바트라고 해요. 이게 부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혁명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들어왔던 아랍의 젊은 청년 지식인들이 아랍의 마을로 베두인들에게 들어가서 자, 우리가 더 이상 유목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체로 우리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가 됩시다고 하면서 바트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 옛날에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것처럼 브나로드 운동 같은 거죠. 이렇게 개화, 교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했던 거죠. 근데 파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아주 단단하게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조직 비슷하게 나라별로 바트당 만들어가지고 아랍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막 이러고 있으면은 중앙정부에서 탄압하고 너 그럼 국경 해체하자는 말이야? 막 이러고 있고 또 하나가 돼 이러고 있던 차에 지금 나셀이 옆에 등장하는 거예요. 셋이 만나요. 그러면서 정말로 20세기에 보기 드문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1958년에 바트당이 선거를 통해서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거든요. 아랍이 나셀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막 우리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돼요. 그래서 58년에 바로 그 당시에 살라흐 비타가 뭘 하냐면 자기가 집권한 바트당 시리아 정부를 주권을 이집트에다 양혈을 해요. 정확히는 연방을 만드는 거지. 대통령 나셀, 자기 부통령 이렇게. 그러면서 탄생한 나라가 UAR,
United Arab Republic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라크 들어온다고 하고 예멘도 우리 받아줘 손 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요거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집트나 이런 데 옛날 도서관에 가면 그때쯤 나온 책은 전부 United Arab Republic으로, 그러니까 Republic 이집트가 아니라 UAR로 찍혀서 나와요. 자기들이 뭐 만든 거죠. 이러면서 막 펼쳐져 나가요. 이 나셀의 이것들이. 그리고 나셀은 자 그러면 우리가 범아랍 정당을 만들자. 바트당은 있지만 바트당도 들어와 그래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우산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ASU, 아랍 소셜리스트 유니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뭘 집대성하냐면 하나 된 아랍을 상상하면서 일종의 정치 체제, 이념, 경제 구조, 또 대외 정책 이런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나세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아랍 민족주의의 나세리즘. 그래서 이 아랍 민족주의의 나세리즘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아랍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정치적인 목표고 두 번째 이 자료에서 보듯이 경제는 뭐냐면 아랍 사회주의의 건설을 내세워요. 근데 중동 사회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로 가긴 어려워요. 지금 뭐 걸프 아랍 산유국들은 워낙 오일 달러가 많아서 아주 자본주의의 그 소위 금융자본주의의 첨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산 구조가 이 사람들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금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슬람의 어떤 전승은 이자도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트레이드는 하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대신 뭐가 더 가깝냐면 아까 얘기한 아사비아의 전통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슬람의 자카트 전통이나 공동체 전통 때문에 사회주의에 조금 더 친화성이 있어서 아예 경제 구조 세팅을 사회주의로 세팅을 해요. 저는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외교는 아까 얘기한 Non-Alignment Movement라고 하는 남이라고 하는 비동맹 운동, 반둥 컨퍼런스 이후에 미소 양쪽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랍 민족주의가 52년부터 정확히는 56년부터 언제까지 70년대 초까지 아랍을 완전히 압도해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불안불안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사우디 같은 나라예요. 자기는 절대 왕정 국가인데 쟤네들이 막 국가를 통합하고 나오는 거고 아무리 봐도 왕정이 될 리는 없잖아요. 자기 거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는 더 미국 편에 해가지고 쟤네 좀 아랍 민족주의 좀 어떻게 눌러줘. 그러면서 미국과 나셀이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그 나셀은 결국은 소련 돈도 조금 받고 자기들의 수에즈 국유화한 것도 하고 빚도 얻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60년대 말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스완 하이댐을 지어요. 그래서 그 레이크 나셀이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남쪽에 딱 만들어지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 이집트 여행하시게 되면 제일 멀지만 꼭 가셔야 되는 데가 아부심벨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어요. 아부심벨. 그 람세스 2세와 네페르타리 그 왕비의 신전을 거기다 지어놨는데 그 근처 가시게 되면 그 레이크 나셀, 아스완 하이댐과 이 나셀 호수를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냉전기 중동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의 전적지 같은 곳이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에피소드는 거기 하이댐을 만드니까 물이 가두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두어지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부심벨 사원이 수몰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나, 유네스코도. 아부심벨 가보신 분 계세요? 아, 거기는 진짜 나중에 꼭 가보세요. 대단해요, 진짜로. 근데 이게 물에 잠긴다고? 근데 이집션들 저러고 있나?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집 사람들은 우리 이런 거 많어. 막 이런 거. 한둘이 아니야. 막 실제로 맞아요. 예, 나일 크루즈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신전이 많거든. 많은데 뭐 이것 때문에 댐을 짓지 말라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국제사회가 더 몸이 달았죠. 60년대 말이에요. 뭐 이집트는 뭐 꿈쩍도 안 하고 실제로 이집트 가보시면 제가 약간 과장을 섞어서 말하면 이집션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지금 일본 돈을 받아가지고 아주 크게 박물관을 새로 크게 짓고 있는데 그 전에 프랑스가 지은 거는 카이로 한 복판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릇 한 2000년 된 그릇들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쫙 있고 그리고 저 남쪽에 뭐 룩소나 이런 데 가면 개밥 그릇이 한 뭐 1000년 된 그릇 이런 게 나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물의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유네스코에서 모금을 해. 심지어는 그 가난했던 우리나라도 모금해요.
그래가지고 아부 신벨 사원을 잘라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토막을 내가지고 한 200m인가 위로 올려요. 산을 쌓아서. 지금 만들어진 게 수몰된 호수 바로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해놓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나셀이 전 세계에다가 아스완 하이댐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걸 알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하이댐을 만들었는데 참 사람이 자연에 역행하는 게 얼만큼 무모한지가 그때 드러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이집트 이제 농업 생산량 엄청나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저쪽 아비시니아 이디오피아부터 흘러내려왔던 물이 옛날 수천 년 동안의 유속을 따라서 와가지고 딱 안착이 돼야 이게 그 거름 역할을 하는 건데 가두어지니까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미생물도 이상하게 되고 전염병 창궐하고 막 이런 식이 돼가지고 오히려 생산량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역사죠. 어쨌든 나셀은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고 신나게 이제 국제사회는 쟤는 좀 위험해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소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러고 또 자기들은 막 필 받아가지고 막 야 들어와 막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누구예요? 이집트가 결국은 팔 다 걷어붙이고 들어오려고 하는 나라에 계속 선물 주면서 구슬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니까 이집트가 자기 생산력에 받쳐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경제 구조 세팅 자체를 사회주의를 하고 완전 고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추락을 해요. 그러면서 나셀이 근데 국제사회에서 나셀에 대한 이 추앙의 정도는 누구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카이로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할 때 카이로에 필드워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알-아흐람이라고 하는 신문사에 이제 제가 연구실을 두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따지면은 거의 국영 보수 신문인데 뭐 조선일보 같은 국영은 아니지만 되게 제일 많이 발행 무수를 발행하는 신문이고 거기 이제 알-아흐람 18층인가의 제 오피스에 저랑 방을 같이 썼던 분이 호다 압둘 나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나셀 대통령의 막내딸이 저랑 방을 같이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은 연구실을 같이 썼는데 정말로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그때 한 50대였으니까 지금 벌써 한 70 넘으셨겠죠. 근데 정말 매력적이고 사람이 정말 차밍하고 대화하는 게 참 좋았던 분이고 너무 막 미인인 듯한 멋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를 회상해요. 자기 아주 어릴 때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라서 아마 과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느 아랍 사람과 다른 캐릭터를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항상 6시면 대통령궁에서 퇴근하고 관저로 돌아와서 일체 공무를 안 하고 가족들과만 있었다. 아랍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거든. 그리고 말수가 별로 없었다. 이건 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아랍 사람은 굉장히 이게 말이 많은데 그러면서 늘 뭔가 생각하고 책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가공된 이미지 아니냐 그랬더니 뭐 100%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나셀은 서양 사회에서 보기에는 빌런이에요. 위험해. 아무튼 뭔가 막 뭐 이상한 일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마디만 하면 카이로에 주재했던 외신 기자들이 계속 비판 기사를 써요. 특히 영국 출신들이. 그러니까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셀이 대통령궁으로 모든 특파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만찬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5명을 뽑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내가 왜 이런가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그 5명이 전부 나셀리스트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떠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집트 입장에서도 키도 뭐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하고 약간 파라오식 두상도 갖고 있었고 웃는 표정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조차도 멋있으니 그 다음에 56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반신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우쭐해져요. 그러면서 추락해요. 이상한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세상의 중심은 동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나셀이 있다. 그리고 나셀은 이집트를 대표한다. 이집트 바깥 원은 아랍이다. 그리고 아랍의 바깥 원은 아프리카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바깥 원은 이슬람이다. 그래서 동심원의 중심에 이집트와 나셀이 있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의 의무가 뭐냐? 아랍을 하나로 만드는 것 플러스 아프리카의 민족 해방 운동에 이집트도 어차피 로케이션은 아프리카니까 우리가 선도한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자국의 돈을 아프리카 독립운동에다 계속 때려보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민족 해방 운동에 지원을 해주는 거를 누가 탓하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먼저 살아야 되는데 경제는 막 추락하고 있고 근데 돈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아랍 민족주의의 동력이 이집트부터 점점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써놓은 아랍 사회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발현됐다라고 하는 거고, 옆에 그림을 이미지를 보시면 이거는 가상지도예요. 이게 아랍이 일단 하나가 됐을 때 1차적으로 여기 보면 별이 있잖아요. 가운데 이집트가 있고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모여서 요 나라를 만들고 나중에 사우디까지 다 묶어버리면 진짜 United Arab States, United States of Arabs, USA의 다른 버전, 중동 버전이 만들어지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고, 아랍 청년들은 지도만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이렇게 막 시도하다가 결국은 조금씩 추락하게 되고 1970년에 나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여전히 근데 이집트는 아랍 민족주의의 선도 국가였으니까 달려나갔죠. 근데 나셀 다음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써놨네 내가. 안와르 알 사다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아랍 국민들이 이제 마음속에 약간 이제 이게 생기는 거라. 그 나셀보다 좀 못생겼어요, 사다트.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수단 사람이고, 이제 머리도 좀 별로 숱도 없고, 곱슬머리고, 그 당시 아마 이가 하나 없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 여기서 누구세요? 오른쪽 아래 피라미드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 깃발에는 성조기 앞에 있는 사람이 나셀이에요. 카터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다트 대통령인데, 사다트는 나셀의 부통령이었어요. 오른팔이었고, 실제로 나셀이 앞에 나서는 일종의 지도자의 하나의 뭐 실질적인 리더이기도 하고 얼굴 마담이기도 했다면, 사다트가 뒤에서 모든 거를 다 이제 하는 모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지. 근데 부통령으로 있다가 이집트 헌법은 나셀 대통령이 날아가 버리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승계하게 돼요. 보궐선거 같은 거 안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나셀의 노선을 따라가요. 그런데 아는 거지.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이들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1973년에 한번 큰 도박을 해요. 그게 뭐냐면 4차 중동전쟁, 73년에 욤 키푸르라고 하는 전쟁을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거의 이스라엘을 장악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기사회생해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4차 욤 키푸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령관이었던 모시 다이안 장군이 골다 메이어 총리한테, 여자 총리였잖아요. 방법이 없다. 우리 이렇게 되면은 시오니스트 국가는 끝난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핵을 쓸 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던 시점이었죠. 어쨌든 그러면서 사다트 대통령이 이 게임을 했다가 다 이겼던 전쟁에서 지니까 사다트 대통령은 더 이상 내가 뭔가 승부수를 던질 공간이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게임을 벌이기 시작을 하죠. 아예 이제는 이집트가 사는 길로 간다. 그러면서 이집트 우선 정책으로 바꿔버려요. 그거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지미 카터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기 앞에 있는 사람이 메나셴 베긴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총리, 그다음에 지금 성조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안와르 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인데, 이게 1978년에 캠프 데이빗 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협정이죠. 이게 왜 역사적이냐? 지미 카터가 이미 70년대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은 불가분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지미 카터가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압박해가지고, 야, 너네 지금 어렵지 않냐. 아랍 민족주의 추락하고 있고 이집트도 너네 돈 별로 없지 않냐. 이제는 친서방으로 완전히 갈아타라. 무슨 제3세계냐. 그리고 무슨 아랍 민족주의냐. 대신 우리 진영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집트의 안보만큼 확실히 지켜주마가 되는 거고, 사다트는 그 옵션을 택하게 되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들어가게 되죠. 정확히 78년에 이 협정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77년 11월에 이집트의 대통령 사다트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이거는 아랍 사람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갑자기 펼쳐집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뛰던 투사들이 갑자기 적국에 가가지고 막 같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수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아랍 연맹의 본부가 카이로에 있었는데 나머지 아랍 국가들은 이집트를 중동의 창녀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요르단으로 아랍 연맹을 옮기게 되고 이집트는 외톨이가 돼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그리고 매년 10억 불에 가까운 거의 무상에 가까운 차관, 거의 무상 조건의 차관을 미국으로부터 받으면서 조금씩 이집트를 바꿔나가고 그걸 우리가 인피타, 그래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버리고 전부 민영화를 해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막 청년들이 다 실직자가 되고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 그 실직자들을 다시 웰페어로 품어주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돈이 필요했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집트가 결국은 서방으로 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랍 민족주의는 이때 이 까우미아라고 하는 거를 앞에 깃발로 들고 나갔던 나셀의 부재는 사다트는 완전히 바꾼 건데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서 질문할게요. 누가 더 나아요? 지금도 보면 나셀 the Great, 나세르 대왕이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존심,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다. 우리를 그래도 이집트 같은 내가 이집트 국민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말할 수 있었던 데는 그때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사니즘이 더 중요하냐, 자존심과 이게 더 중요하냐의 문제라서 이건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 논문을 쓸 때 나셀을 연구했었는데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은 그 나셀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두 양반이 똑같이 18년 동안 통치를 해요, 각각.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출발점이 정통성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여순 사건 같은 때 연루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몇 가지 타부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와 일제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주 육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여순 사건, 또 형이 좌익이었던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5.16은 그 1년 전에 4.19를 뒤집어 엎은 정치변동이었잖아요.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통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통성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였냐면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성과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리더십 캐릭터 자체가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요. 과장처럼 일을 해요. 지도 쫙 펴놓고 이쯤에서 그린벨트 긋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셀은 정반대. 정통성 자체가 워낙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된 거죠. 밖으로 줄어들면서. 근데 이거는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고 근데 제가 아주 중립적으로 이집트의 어떤 학회에서 이 발표를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인 성과나 국가를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치료했던 비용이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다. 그랬더니 근데 나셀은 뭐 이랬다고 이제 비교하고 끝냈어요. 근데 그 이집트 학장이 제 손을 잡으면서 사회를 보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참 잊을 수가 없는데 프로페서 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알겠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다. 당신의 평가를 내가 비트할 생각 없다. 누를 생각 없다. 그러나 현실은 너네는 지금 민주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집트는 여전히 났을 때와 다를 바 없는 권위주의 치하에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사회과학자로서 세상을 볼 때는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과학의 정책의 선택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과 미래까지도 동시에 볼 수 있다면 나는 제너럴 박이 그립다. 왜 이집트에 제너럴 박이 없었을까가 나는 참 아쉽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경제 구조를 택했냐로 보시는 거예요. 거죠. 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어쨌든 권위주의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희구했던 사람들의 희생이 또 담보가 됐던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끝. 이거는 오만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양반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너네는 어쨌든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안 바뀌었다면 단순히 박정희를 블레임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로 남겨놓고 그리고
나셀과 사다트의 이 이후에 아랍 민족주의는 쭉 가라앉게 돼요. 70년대 중반에. 그러면서 이 나셀을 내가 나셀이야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좀 있는데 또라이들이죠. 대표적인 게 69년에 혁명을 통해서 리비아에서 정권을 장악한 무함마르 알 카다피 또라이의 아주 전형. 네. 근데 69년에 혁명을 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이 사람이 그 이드리스 왕조를 쫓아내고 독립을 하고 리비아를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리비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개 지역으로 나뉘어요. 금 이렇게 그었을 때 원래 이태리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을 3개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든 게 리비아인데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트리폴리타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동쪽에 벵가지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키레나이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남쪽 사막의 페잔 지역,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태리의 영향권이 있는 국가들 하나의 리비아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중간 지역에서 태어난 이 가다피가 이 왕조를 내쫓고 자기가 리비아를 통합한 다음에 이거를 중심으로 마치 나셀이 이집트에서 동심원으로 아랍을 통합했던 것처럼 리비아 통합하고 아랍을 내가 통합하겠다. 나셀은 아쉽게 죽었지만 내가 나셀의 후예가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나는 검소한 베두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평생 난 텐트에서만 자겠다. 그걸 약속을 해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켜요. 문제는 그 텐트가 너무 화려해서 문제입니다. 대통령 궁을 짓고 그 안에 텐트를 짓고 사는 게 문제죠. 약속은 지켰어요. 근데 이제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담 후세인도 자기가 나셀의 후예라고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은 아예 바벨론 옛날 제국 때 느부카드네사르라고 하는 바벨론 황제와 자기를 등치시키면서 바벨론 수메르의 황제와 20세기의 나셀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나야.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내전으로 50만 명 넘게 죽은 아사드 대통령도 바트 당원으로 자기가 나셀의 후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동력은 많이 잃었어요. 이미 22개 국경을 해체해가지고 하나의 아랍을 만든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물론 군데군데 나세리스트들은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중동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이제 아랍 민족주의 종언 이후에 미래를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